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황병준입니다. 오늘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 윤석열 대통령이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정연설은 정부가 한 해 예산안과 국가 정책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인데 11년 만에 처음으로 대통령 대신 총리가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명태균 녹취록 관련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권영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의 협조를 부탁합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해 국회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입니다. 시정연설을 통해 정부 예산 편성이나 정책을 설명하는 건데 윤 대통령은 오늘 열리는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는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신 한덕수 총리가 윤 대통령 연설을 대독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이 대통령을 탄핵하겠다고 이렇게 거리로 나서고 하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차분한 시정연설이 되겠느냐. 대통령의 시정연설 불참은 2013년 이후 11년 만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최근 대통령실과 물밑 대화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3가지 요구사항과 함께 시정연설 참여 필요성도 언급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대표는 오늘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명태균 녹취록 관련 첫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또 대통령실 국정운영 변화와 인적 쇄신도 요구할 전망입니다. 물밑 대화의 성과가 크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쇄신 요구 수위를 높일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야당은 오늘 시작하는 명태균 진상조사단부터 김건희 여사 특검까지 11월 총공세를 예고했습니다. 여당은 최근 민심을 가볍게 볼 상황이 아니라면서도 야당의 공세는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수단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윤재민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전 11시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의 첫 회의를 진행합니다. 소속 국회의원 15명이 참여하고 서영교 의원이 단장을 맡습니다. 국민을 우롱하는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 부부의 국정농단 실체를 낱낱이 밝혀내겠습니다. 민주당은 11월을 김건희 여사 특검의 달로 규정하고 14일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하기 위해 총력을 다한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11월을 김건희 특검의 달로 삼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는 길은 김건희 특검 수용밖에 없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이 외치는 특검은 구호일 뿐 목적은 이재명 방탄 하나라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주말 진행한 대규모 장외 집회는 이 대표에 대한 유죄 심증만 키울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방탄의 장소를 국회에서 거리로 옮긴 것에 불과합니다. 집회장에는 이재명 무죄 여론전 흔적이 가득했고 다만 국민의힘은 대통령 지지율 하락 등 최근 민심에 대해선 가볍게 볼 상황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12시간이 넘는 검찰 조사를 받고 어젯밤 늦게 귀가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공천을 부탁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적극 부인했는데 검찰은 오늘 김 전 의원을 다시 불러 추가 조사할 예정입니다. 윤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12시간 넘게 검찰 조사를 받은 김영선 전 의원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소명은 제대로 좀 하셨습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그게 이제 미래한국연구소랑 저랑 관계 없다는 거. 김 전 의원은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창원 의창 지역구에 당선된 직후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세비 9천여만 원을 준 혐의에 대해 부인했습니다. 자기가 자부담금을 4,700을 신고하고 9,700을 가져간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뭐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겠죠. 전 회계 책임자였던 강혜경 씨가 자금을 잘못 운영했다는 취지입니다. 앞서 강 씨는 지난 대선 당시 명 씨가 윤석열 당시 후보에게 불법 여론조사를 해주고 그 대가로 김 전 의원의 공천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선 조사, 여론조사의 힘으로 대통령을 이제 당선을 시켰기 때문에 그 관련해 가지고 이제 김영선하고 연결고리가 있는 부분이고. 김 전 의원은 대가성 공천 의혹을 적극 반박하고
공천 관련해 윤 대통령 부부에게 연락한 적도 없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오늘 김 전 의원을 다시 불러 추가 조사하고 이번 주 명 씨를 처음으로 소환한다는 방침입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오늘의 맞수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관련해서 김영선 전 의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12시간 가까이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대가성 공천에 대해서 여부를 물어봤을 텐데 어떻게 대답을 하시는지 말씀. 국회의원들이 대부분 대선에 기여를 한 건데 그러면 그거가 뭐 대가성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없죠. 상관관계가 굉장히 약한 거예요. 저도 이제 최근에 이제 여론조사 비용이 뭐 3억 얼마가 들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받니 안 받니라는 거는 저도 기사를 보고 알았는데 김건희 여사가 등장하는 그 녹음 때문에 파장이 좀 큰데 명태균 씨가 이제 저한테 건의한 내용인데 저는 그게 그렇게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들으신 것처럼 김영선 전 의원이 검찰 조사 들어가기 전에도 나와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공천 부탁한 적 없다 이런 얘기인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그 경남 선관위에서 검찰 고발한 내용 자체는 그러니까 선거를 치렀잖아요. 선거를 치르게 되면 후원금 등의 수입 지출 내역 명세서를 선관위에 내게 됩니다. 그래서 영수증을 첨부하게 되는데 아마 1억 2천만 원 정도의 영수증이 첨부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회계 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를 고발하고 강혜경 씨가 피의자로 지목이 돼 있었죠. 그렇죠. 피의자로 지목돼서 고발됐고 김영선 전 의원도 감독 의무 해태로 이제 같이 고발된 거예요. 근데 이제 수사는 그 지점보다는 이제 공천에 대한 대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공천을 부탁했는지 여부로 가고 있는데. 어쨌든 명태균 씨가 지방선거 출마 의향자로부터 뭐 돈을 걷어서 그 돈 갖고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그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를 마치 대통령께 보고했다. 그 당시 후보자에게 이런 취지의 혐의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 대가로 김영선 씨가 공천을 받았다는 것인데 상당히 인과관계 입증을 하려면 되게 어렵고요. 일단 김영선 씨가 그런 부탁을 한 적이 없고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명태균 씨의 진술을 검찰은 들어봐야 어느 정도 인과관계가 인정될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 자료가 확보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내용들 어제 검찰 조사 12시간 동안 조사를 한 걸로 보이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추가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검찰에서 이렇게 이틀 연속 부르는 게 아주 없는 일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이틀 연속 부르는 게 검찰에서 조사할 부분이 좀 많다는 얘기겠죠. 통상적으로 이제 그 수사 대상자가 혐의를 적극 부인할 때, 말도 안 되게 부인할 때 계속해서 부르는 거죠. 그 혐의를 인정하면은 올해 이렇게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텐데. 누가 보더라도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의 사이, 녹취, 그리고 본인의 보좌진이었던 강혜경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의 녹취. 지금 김영선 전 의원이 검찰에서 얘기하는 해명과 이렇게 비교했을 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세비의 절반 자체를 주려고 했을 때도 적극적으로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강혜경 씨가 자기 모르게 몰래 반을 떼서 줬다. 이런 게 정말 국민을 우롱하는 거고 검찰도 그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떤 이 김영선 전 의원의 어떤 해명일 거예요. 그래서 다시 불러서 그냥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가자. 최소한 법률적 부분에서 1억 2천을 서류를 누락한 것까지는야 어쩔 수 없으나 지금 국민들이 다 지금 인과관계를 보고 있는데 저런 식으로 얘기하면 참 어처구니가 없겠죠. 사건의 실체는 수사로 가려질 일이니까요. 그 수사 결과를 상황을 좀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민주당에서 어제 명태균 씨 녹취록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이게 언론에서 먼저 나오고 나서 민주당에서 이제 추가로 공개를 했는데 내용은 아직도 대통령과 통화 중이다. 명태균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내용이에요. 들어보셨습니까? 네. 근데 저것은 이제 2022년도 6월경에 녹음됐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 설명이죠. 저 명태균 씨가 대통령과의 통화 그 육성 자체를 들려준 것이 아니고 본인이 이제 그 과시한 거죠. 그리고 저게 아직도라는 단어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누군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겠죠. 뭐 대통령과의 그 전화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를 들어서 명태균 씨가 아직도 난 하고 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말은 뭐냐 본인 과시인 거죠. 거기에 대화에 참여한 사람 중에 일부가 나는 뭐 대통령한테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고 하는데 그랬더니 이제 명태균 씨가 난 아직도 통화하고 있다라는 식의
본인과 대통령의 관계가 이어지고 있다는 본인 과시용이기 때문에 저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보여지고 아까 이제 서 대변인 하신 말씀 중에 이제 그 김영선 전 의원의 경우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강혜경 씨가 갚을 돈이 있다고 해서 본인이 세비를 나가는 것을 그 절반 띄워주는 것을 용인했다라고 주장이기 때문에 과연 갚을 돈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라서 이 부분은 이제 수사 관계에서 밝혀지겠죠. 그 명태균 씨 녹취 들어보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아직도 통화 중이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뭐 언제 또 통화를 했다 이런 얘기는 들어있진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이에요. 꼭 대통령실도 그러고 주변에 이제 해명하는 것들이 금방 드러날 거짓말들을 막느라고 급급하다. 지금 대통령 육성 부분 나오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은 대통령 직접적인 증거가 있습니까? 그랬잖아요. 명태균 씨의 주장이다. 강혜경 씨의 주장이다. 근데 대통령 음성 나왔더니 뭡니까? 이제 와서는 그냥 뭐 다른 얘기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덕담하고 나서 좋은 말 해주고 끊었다. 그 뒤로는 안 만난다. 그리고 나서 다시 녹취가 나오죠. 구체적으로 이게 대선 이후에도 전화했다가 아니라 명태균 씨가 구체적 행위를 묘사합니다. 아침에도 내 대통령한테 그 김영선 내가 편집했던 거 영상 내가 편집해서 사진 하나 넣고 보내줬는데 고생했다고 축하한다고 말했다. 이런 구체적인 증언들이 있어요. 지금 민주당에 알고 있는 녹취 파일이 100개, 200개 이상 있는데 대통령 육성이 나오면 또 무슨 얘기를 할지는 모르겠으나 중요한 거는 대통령이 5월 9일 취임 전에만 통화하고 박절하게 끊었다.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거짓말로 드러났을 때는 더 이상은 이제 해명이 불가할 것이다. 그렇다면 5월 9일 이후, 그러니까 5월 10일 이후 취임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가 통화한 그 육성도 공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있는 것으로도 개인적인 취재를 통해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의 육성도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 판단해서 들어가는 게 좋지 국민들을 계속해서 우롱하는 것들은 거기는 어차피 드러날 거짓말이에요. 근데 이제 선거가 끝난 뒤에 누군가 뭐 이렇게 그 당선됐다라고 보내면 축하한다라는 정도를 할 수 있죠. 이것을 저희가 교류라고 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지속적인 교류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거고 예를 들면 어떤 경사가 있어요.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축하한다. 이 정도 그 문자 메시지에 답을 하는 거 설령 있다 하더라도요. 그것을 갖고 그 이후에 취임한 이후에도 교류했다라고 그걸 증거를 들이밀면서 그 입증하려고 하는 것은 저는 살이 안 맞다고 봅니다. 근데 제가 보면은 우리가 덕담 많이 나누잖아요. 축하하고 영전했다 그러면 축하드립니다. 뭐 이런 한번 나중에 보시죠. 이런 게 덕담의 수준의 대화의 그 통상적인 대화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누구한테 이번 공공기관장 가시니까 그 인사 누구 부탁을 했습니다. 자 좀 신경 써주십시오 하면 내가 거기에 내가 그 부사장 하기로 했으니까 걱정 마시오. 이거는 덕담의 수준은 넘어서지 않았냐라는 게 국민들이 아마 눈 높일 겁니다. 근데 원래대로 하면 그 지금 아마 녹취록 말씀 주시는 것 같은데 그 당시 5월 9일에 있었던 녹취록 내용을 보면 내가 김영선 의원 뭐 선거에 많이 도움 주고 했으니까 김영선 의원 얘기했어. 그런데 그 뒤에 따라 나오는 것이 근데 당내에서 말이 많네 이렇게 끝나잖아요. 이게 말이 거꾸로 됐으면 내가 당내에서 말이 많은데 내가 김영선 의원 하라고 했어. 그러면은 그런 민주당에서 제기하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거꾸로기 때문에 그 현재 공개된 7초짜리 녹취록만 갖고는 공천 개입했다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아니 그게 거꾸로든 뭐 올바로든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이 돼버렸어요. 그건 어떻게 또 입증을 할 건지에 대해 그것도 또 우연의 일치인가요? 거의 로또 같은 일들이 윤석열 정부는 너무 많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인과관계 입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준석 대표도 얘기하잖아요. 4월 달에 명태균 씨가 전화 왔길래 접촉을 해왔길래 여론조사에서 월등히 앞서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의 그 취지로 또 여론조사 결과가 실제 나와서 공천됐는지 아무런 인과관계가 입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에서 갖고 있는 명태균 씨 녹취록 추가로 공개되는지 봐야 될 것 같고요. 민주당은 주말 동안 대규모 장애 집회를 열고 대여 공세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표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내려와야 합니다. 윤석열 정권 내리기 위해서 추락시키기 위해서 촛불로 몰아낸 어둠이 한층 크고 캄캄한 암흑이 되어 복귀했지만 어둠이 결코 빛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증명해 냅시다. 여러분, 불의한 반국민적 권력을 우리의 손으로 확실하게 심판합시다.
보신 것처럼 집회에서 탄핵이란 말은 직접적으로 언급은 되지 않았는데 뭐 추락, 몰아내자, 뭐 사실상 퇴진 운동 집회였다 이런 평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탄핵이라는 단어는 사실상 그 단어를 쓰진 않았지만 그런 의미로 집회를 하신 것 같고요. 탄핵, 하야, 중임제 개헌, 임기 단축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정권 그만해라 이런 취지잖아요.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와 그 지도부가 말씀하신 여러 가지 단어 중에 뭐 어둠, 그다음에 빛, 과연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다고 예를 들면 이재명 정부가 현 윤석열 정부를 대체할 만큼 빛인가요? 그다음에 반국민적 권력을 명명할 만큼 그렇게 국민적 권력이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자성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권력을 국회 권력을 쥐고 있으시잖아요. 행정부 권력은 윤 대통령이 쥐고 있고 그러면 행정부 권력을 비판하는 국회의 역할은 이해하겠습니다만은 국회 내에서 그런 자격이 있으려면 국민을 위한 권력 행사를 했어야죠. 근데 온통 법사위에서 탄핵 청원 조사 그 과정도 그렇고요. 최근에 국정감사도 그렇고 온통 본인의 방탄용으로 국회 권력을 사용하셨다는 의혹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감안을 해볼 때 본인들이 저렇게 사용하시는 부분들 과연 빛이 누구고 어둠이 누구고 반국민적 권력이 누구고 국민적 권력이 누구고 여기에 대해서 이미 한번 자성의 목소리를 들어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금 여쭤봤던 거 다시 여쭤보면은 어제 집회에서 탄핵 언급은 없었지만 뭐 이제 추락이라든지 그런 단어들이 계속 있었고요. 조국 혁신당에서는 탄핵을 노골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과는 조금 수위 조절, 좀 톤 조절을 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될까요? 네,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의 행태를 보면 국민들이 더 이상은 국정 운영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들이 높다고 봐야겠죠. 최근에 나오는 여론조사 지표도 보면 최악의 지표가 나오고 있고요. 특히나 거기에 대해서 뭔가 국민들 목소리를 들을 생각도 없어요.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고 해명 자체도 국민들의 지성을 시험하고 있고 그러면 당연히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더 이상 국정을 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주장들이 나오는 건 당연한 겁니다. 무슨 독재 국가도 아니고 그런 얘기를 하면 반국가 세력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한 야당으로서의 주장이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다. 그리고 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빛이냐 어둠이냐 자성하라. 뭐 정치인으로서는 뭐 그런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하겠으나 중요한 건 지금이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지금 대통령이 된 것도 아니잖아요. 야당 대표잖아요. 자성은 나중에 할 테니 지금 당장 현재 국민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윤석열 정부의 어떤 입장에 대해서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같이 국민의 뜻에 맞게 민심에 올라타는 행위들을 보여주는 것들이 합리적이다. 저는 그런 말씀 좀 드립니다. 민주당이 집회에서도 임기 단축 개헌 얘기하면서 대통령 중임제 얘기를 꺼냈는데 이건 어떤 취지인가요? 그 개헌으로 한 대통령 중임제는 뭐 오랫동안 얘기되었던 거예요. 정치적인 일원을 하고 대통령제에 대한 제도의 어떤 한계성, 그다음에 이제 소선거구제까지 해서 폭넓게 논의되던 것이고요. 따지고 보면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좀 배려를 하는 것이죠. 탄핵이라는 것은 타의에 있어서 본인의 어떤 법률적인 여러 가지 위반 사항으로 쫓겨나는 것이나 이 개헌을 통한 4년 중임제, 임기 단축이나 하야 이 부분은 자유에 있어서 본인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선택이기 때문에 이 정도를 가지고 뭐 화들짝 놀래서 불쾌한다는 것은 본인이 국민한테 지금 2년 반 동안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돌아보는 그게 먼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통령 중임제라는 게 여야 가리지 않고 정치권에서 계속 논의돼 왔던 문제기는 한데 민주당에서 이 시점에 꺼낸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 있어 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중임제 개헌인데 임기 단축 중임제 개헌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내려오라는 거죠. 그러니까 탄핵을 하려니까 탄핵 사유가 좀 불분명하죠. 근데 탄핵 의결을 뭐 되는지도 불분명하지만 의결하고 나서 사실 대통령 직무정지 사태를 또 초래하게 되면 이 역풍을 또 본인들이 감당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야를 지속적으로 압박하는 거예요. 김건희 특검 얘기하고 특검을 얘기한다는 것은 사실은 아직까지 탄핵 사유가 명백하지 않다고 자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광장에 나가서 국회에서 그 압도적인 다수를 갖고 국정 견제를 지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 견제가 아니죠. 국정을 무력화시키고 있잖아요. 헌법재판소 무력화돼 있습니다. 방통위 무력화돼 있습니다. 검찰총장 탄핵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국정을 무력화시키면서도 어떻게 장에 나가서 또 저렇게 하는 이유는 대통령을 압박해서 끌어내리겠다는 거죠. 정권을 그만 중단시키겠다는 거예요. 자, 이런 여러 가지 사태를 볼 때 조금 더 제도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탄핵은 민주당의 입장은 정치 세력이 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탄핵은 민심과 국민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탄핵까지 갔을 때 솔직히 국민들
더 피곤하게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 자체만으로도 국민들이 먹고 살기도 힘들고 정말 이 공정과 상식이 사라진 이 나라를 보면서 얼마나 분통이 터지는데 밖에까지 나와서 탄핵 시위를 하게 만들어야 돼요. 정말 그래도 일말의 양심이 있으면 국민을 위한다면 본인 스스로 대통령께서 거기에 대해서 고심해라 라는 주장 정도인데 무슨 탄핵에 대한 요건이 없겠어요. 그런데 하야라는 것은 사실 제도적 장치가 아니잖아요. 옛날 최규하 대통령 하야시킬 때 군부 정권입니까? 민주당이 군부 세력이에요. 사실은 하야시키려는 그 시도 자체가 저는 어떤 극한 상황에 가가지고 국민적 봉분이 일어서 공분이 일어가지고 그런 상황이 되면 그때 민주당이 더불어서 주장하는 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이 이걸 이끌고 있잖아요. 이게 안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그럴 바에는 탄핵 발의를 하고 거기다 헌법재판소 심판을 받는 게 맞는 것이지 대통령을 압박해서 끌어내리겠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소리죠. 아니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의 이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가 만든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 무능이 우리가 민주당이 만든 거예요? 무능하잖아요. 김건희 여사의 뭐 명품백, 주가 조작, 공천 개입 이런 걸 저희가 만든 겁니까? 김건희 여사가 다 만든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솔직히 좀 인정할 부분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입니다. 네, 지금 뭐 하야가 필요하냐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거고요. 두 분께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대통령실 발 악재의 여건도 고심이 참 깊어지는 모양새인데요. 추경호 원내대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용산에서도 수시로 많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고 또 여러 관계자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포괄적인 그런 고심과 대응에 관해서 당 그리고 대통령실 고민을 하고 있다. 한동훈 대표가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명태균 씨 녹취록 관련해서 입장을 밝힐 걸로 알려졌는데 어떤 입장을 밝힐 거로 보십니까?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제 대통령 지지율도 그렇지만 사실은 입장이 난처한 것이 여기서 쇄신 요구를 더 하게 되면 그러니까 민주당이 저렇게 쇄신 요구 이상의 하야 탄핵 요구를 하고 있는데 여기다 대고 또 그 대통령에게 쇄신 요구를 또 공개적으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리스크를 안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또 안 하자니 그렇고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먼저 단합을 외칠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면 대통령실에 어떤 기회를 주고 이거는 주자라고 하시면서 보수 진영의 단합을 요청해서 민주당의 반헌법적인 사실은 맞지 않는 하야라는 게 반헌법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저런 정치 공세에 일단 맞서자 이런 식의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저희 TV조선 단독 보도로 알려진 내용인데 한동훈 대표가 친한계에도 좀 강경 발언을 자제해달라 이런 식으로 요청을 했다고 해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뭐 주말 내에 본인의 입장 정리가 된 거는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나올 수 있는 메시지는 그러니까 본인이 너무 지금 세게 나갔을 때는 배신자 프레임에 뛰어드는 거고요. 또 거기에서 적당히 빠져나오려고 하면 국민적 눈높이에서 벗어납니다. 굉장히 딜레마에 빠져 있긴 하나 딱히 뭐 그렇게 강력한 얘기는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시정연설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정도의 수위 정도니 국민들이 그냥 바라는 정도의 거들은 주는 어떤 상황의 메시지 그리고 저번에 이제 홀대당했던 면담 이 빨간 파일을 갖고 갔던 그 정도 인적 쇄신이 필요하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국민적 눈높이에서 해소해야 됩니다. 정도 그냥 하나만한 이야기를 할 공산이 크다 그래 보입니다. 지금 윤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 참석도 한 대표가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결국 오늘 불참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시정연설에 참석하시는 게 맞는 판단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시정연설에 불참한다 하더라도 대통령 목소리를 국민께 직접 들려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해명을 넘어서서 그런 자리가 자주 마련되는 것이 국정 동력 확보를 위해서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의 시정연설 불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대한민국 불통의 정치사에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 뭐 개원식도 37년 만에 안 오셨잖아요. 이 시정연설도 11년 만인데 본인이 22년도에 시정연설을 오시면서 민주당이 보이콧했을 때 그래서는 안 된다. 좋은 관행은 남겨야 된다. 라고 얘기했는데 불과 2년이 지나선 본인이 그 말을 어겼습니다. 국민들이 판단하시겠죠. 명태균 씨 파장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정부 여당이 국민이 납득할 충분한 설명할 시점 같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한 것을 두고 야당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말 국회 본회의에 탄핵 소추안을 올릴 예정인데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각종 사건 처리에 차질이 생기는 등 수사 마비 사태가 현실화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안혜리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이후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민주당의 탄핵 추진 대상이 됐습니다. 사건을 심층적으로 기록을 검토해서 결론을 내렸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만약에 탄핵을 한다고 하면 도대체 어떤 위법이 있는지 궁금하고 검찰의 반발에도 민주당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 탄핵안을 올리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한 번 안 한 부실 수사로 여사님께 면죄부를 갖다 바친 공범들을 반드시 탄핵하겠습니다.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탄핵안 가결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중앙지검장 직무 수행이 즉시 정지돼 헌재 결론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앞서 소추된 현직 검사들 사례를 보면 1년 가까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데 1차장 검사가 직무를 대리하며 다른 차장 산하인 공공수사부나 반부패부 사건까지 지휘를 해야 합니다. 당장 이번 달 예정된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 이후 항소 여부와 전략을 수립하는 것부터 차질이 빚어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TV조선 안혜리입니다. 네, 강원도 화천의 북한강에서 발견된 훼손된 시신 사건 유력 용의자가 붙잡혔습니다. 용의자는 30대 현역 군인으로 살인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은 구체적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입니다. 김자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가 산책로에 경찰 통제선이 쳐져 있습니다. 강 안에선 잠수부 여러 명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2일 오후 강원 화천체육관 앞 북한강에서 시신 일부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최초 발견 지점 인근의 선착장 주변에서 훼손된 시신 여러 점이 발견됐는데 수사에 나선 경찰은 어제 오후 7시쯤 서울 강남 1원역 지하도에서 30대 A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A씨는 군인 신분으로 살인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와 피해자는 서로 아는 사이로 추정되는데 두 사람 모두 강원 지역 거주자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30대 초반 여성인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훼손된 시신은 비닐 자루에 담긴 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는데 수색 작업을 통해 현재까지 신체 80%를 찾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나머지 시신이 댐 방류 등으로 유실됐을 가능성을 두고 북한간 일대 수색 작업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A씨가 피해자를 타지에서 살해한 뒤 화천에서 유기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살인 동기와 범행 과정 등을 조사 중입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화제가 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이슈 시간입니다. 네, 조기현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북한강 일대에서 30대 여성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유력 용의자가 체포가 됐는데 살인 혐의 시인했다고 해요. 예, 끔찍한 사고죠. 예, 시신이 훼손된 상태로 발견이 됐고요. 그 일부 시신은 또 유실돼서 찾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시신이 훼손돼서 유기된 상태로 봤을 때는 이제 범행의 동기 또 살인의 어떤 증거를 인멸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어 보이긴 하는데요. 이제 뭐 수사가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실제 범행의 동기나 또 사체 훼손의 과정 또 유기의 과정은 수사를 통해서 좀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끔찍한 사건이 좀 일어났는데 유력 용의자가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그만큼 수사의 속도가 붙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뭐 이런 사건의 경우는 사실은 이제 최초에 시체를 유기하는 게 증거를 인멸하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사건을 부인하고 또 계속 이제 다투는 경우가 있는데 이미 그 시체가 발견이 됐고 본인은 자백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역 30대 군인으로 알려져 있고 평소에 아는 관계였다는 사실까지 일단 보도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왜 결국 살해에 이르게 됐는지 그리고
이런 식으로 시신을 훼손해서 유기하게 된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는 밝혀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우발적 살인이었는지 아니면 계획적이고 또 사체 유기까지 사전에 계획돼서 치밀하게 준비됐는지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참 경악을 금할 수 없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용의자인 30대 현역 군인 신상 공개가 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렇죠. 예. 일단 특정 중대범죄 신상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당연히 신상 정보 공개 대상이 되는 범죄고요. 이런 유의 사건의 경우는 대부분 신상 정보 공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예. 중요한 것은 올해 바뀐 법에 의하면 소위 말하는 머그샷, 이 본인 동의 없이도 찍은 사진이 공개될 가능성이 있고요. 결국엔 뭐 이 심의위원회 이 의결을 통해서 결정이 될 텐데 아무래도 사건의 어떤 파장이라든가 심각성 이런 거를 고려할 때에는 신상 정보가 공개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네, 경찰 수사 결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다음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20대 여성에 대해서 이제 경찰에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시민이 말리는데도 계속해서 난폭 운전을 했다고요? 예, 주말 새 이제 이 영상을 보고 좀 뭐 가슴을 쓸어 내렸는데요. 예. 강남 한복판이었고요. 7중 추돌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한 시민이 용감하게 막아섰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운행을 하면서 사고를 좀 일으켰죠. 다행히 한 시민이 문을 열고 브레이크를 잡아서 결국에 중지가 됐지만 그리고 뭐 인명 피해가 최소화돼서 다행이지만 납득할 수 없는 사고였고요. 지금 네. 사고 원인에 대해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 A씨가 체포된 A씨가 신경 안정제를 먹고 복용하고 운전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는데 이게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가 있을까요? 글쎄요, 이제 가해 차량 운전자의 진술뿐이니까요. 이걸 사고의 직접 원인이라고 현재 단계에서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이제 과거에도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긴 있는데요. 실제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일종의 환각 상태 중에 운전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고 해서 실제 도로교통법이 약물 복용 운전에 대한 어떤 면책 규정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 또 반면에 약물 복용이 어느 정도에 이르렀을 때 이것이 그렇죠. 도로교통법상 형사적 책임이 있는 사고이냐에 대한 면밀한 또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틈을 노려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감춰야 될 다른 원인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요. 어찌됐든 뭐 신경 안정제 약물 복용을 했다는 사유만으로 지금 뭐 어떤 책임이 형사적 책임이 면책되거나 감경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또 무면허였다고 합니다. 약물 복용 후에 사고를 냈고 무면허였던 건데 이런 경우에 처벌이 가중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떤 처벌 내려지나요? 그렇습니다. 무면허 운전은 당연히 이제 처벌이 되는 네. 거고요. 이 약물이 이제 과연 이 치료 목적에 허용된 수준의 약물이냐 아니면 다른 어떤 약물성 성분이 관여돼 있는지는 이제 예. 뭐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어찌됐든 이 사고 현장에서 7중 추동 사고를 일으키면서 사람이 다쳤는데도 불구하고 수습하지 않고 그 한 시민에 의해서 중단시킬 때까지 계속 운전을 하면서 사고를 추가적으로 발생시켰거든요. 이런 부분에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의 도주치상, 그러니까 사고를 일으키고 수습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무면허 운전 또 교통사고 범죄보다 가중처벌이 예상됩니다. 네. 이 단속과 처벌에 대한 미비한 규정이 있으면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예.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짚어보겠습니다. 경기 안양에서는요. 국산 준중형 차량이 수억 원대 외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어쩌다 이런 사고가 발생했나요? 일단 이 사건이 화제가 된 게 가해 차량이 이제 아반떼 차량이고 예. 피해 차량이 또 고가의 람보르기니라는 이유 때문에 이제 화제가 되고는 있는데 네. 뭐 그것보다는 이제 사고의 위험성 이런 부분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 입구였고요. 네. 당시 아파트 주차장으로 진입하려는 화물차를 이제 피하기 위해서 가해 차량이 중앙선을 넘으면서 아파트 주차장에서 나오는 람보르기니를 예. 추돌한 사건이었습니다. 네, 외제 차량이 이제 슈퍼카라고 불리는 차량인 만큼 피해 얼마나 될지 관심이 높은데 어떻게 될까요? 그때 차량 가액이 뭐 3억 8천에서 예. 이제 4억까지 이른 정도의 차량입니다. 근데 실제 파손 정도도 보니까 이 보도된 사진에 의하면 상당히 많이 파손이 그러니까요. 됐습니다. 이게 이제 보험에 이 가해 차량에 가입한 보험의 그 보상 범위에 있는지는 좀 살펴봐야 될 텐데 이 피해 차량 차주도 그렇고 뭐 확인하는 내용에 의하면
이 본인이 또 가해 차량에 가입한 보상 한도 범위 내의 사고일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걸 보니까 다행히 이 가해 차량이 책임질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어떤 사고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이 람보르기니 차주가 사생활 침해 문제도 언급했다는데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일단 보도된 영상에 의하면 가해 차량 운전자의 얼굴이 그대로 보도되고 또 굉장히 당황하는 장면이 계속 반복적으로 좀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런 장면에 대해서 오히려 피해 차량 운전자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 피해 차량 운전자가 전체적으로 이 피해로 인한 어떤 보상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가해 차량 운전자에 대한 어떤 그 개인정보 침해 문제라든가 상당히 이제 배려심 깊은 분인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사고가 실제 사고 자체의 위험성, 중앙성 침범이라든 위험성을 넘어서서 이제 불필요한 관심사가 확대되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역대급 초접전이라는 미국 대선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해리스 후보가 7개 경합주 가운데 4곳에서 트럼프 후보를 근소하게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판세는 안개 속인데 낙태권 이슈 등으로 백인 여성 표심이 막판 최대 변수로 떠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자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선 전 마지막 휴일 최대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를 찾은 트럼프 후보. 지난 4년 동안 해리스 후보가 노동자에게 경제 지옥을 만들었다며 비판했습니다. Kamala broke it and we will fix it and we're going to fix it fast. 같은 시간 해리스는 경합주인 미시간의 흑인 교회를 찾아 분열된 흑인 표심을 향한 막판 구애를 펼쳤습니다. But joy cometh in the morning, and church morning is on its way. 대선 이틀 전 나온 여론조사에선 해리스가 7개 경합주 가운데 4곳에서 트럼프를 근소하게 따돌렸습니다. 반면 트럼프는 최대 선거인단을 보유한 펜실베이니아에서 막판 상승세가 뚜렷해졌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어느 후보도 막판에 유의미한 우위를 점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안개 속 판세 속에 막판 최대 변수로 떠오른 건 백인 여성 표심입니다. 지난 대선 때는 53%가 트럼프를 찍었던 백인 여성은 최근 조사에서 트럼프 46%대 해리스 43%로 격차가 좁혀졌습니다. 낙태권 이슈 등으로 백인 여성 유권자가 모이면서 이들의 최종 선택이 미 대선의 운명을 가를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네, 화제 이슈 콕 집어서 파헤쳐봅니다. 아침의 픽 시간입니다. 중국이 이제 우리나라, 한국에 대해서 약 1년 동안 비자 면제를 결정했습니다. 양국 교류 활성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속내는 또 무엇인지 광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중국 정부가 한국인에 대해서 비자 면제를 깜짝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중국에 주재하는 우리 대사관도 몰랐다고 하고요. 네. 이게 쌍방이 아니라 일방적인 면제거든요. 그렇죠. 배경이 어디에 있을지 여기에 관심이 쏠려요. 원래 이렇게 비자 면제 같은 건 굉장히 큰 사안이고 그렇죠. 양국이 오랫동안 그 협의를 진행을 해서 발표를 하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관례를 깬 건데요. 왜 네. 하필 이 네. 대목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우선 이번에 8개 나라에다가 우리나라를 더해서 9개 나라를 비자 면제 대상으로 풀었습니다. 그리고 네. 작년에도 주요 유럽 국가들을 풀었거든요. 그렇다면 전체적인 흐름으로는 국내 경기 내수 활성화, 관광산업 네. 개방 뭐 이제 이런 쪽으로 초점을 맞춘 걸로 보이는데 사실 이번에 다른 국가들은 주로 유럽 국가들이고 소국이에요. 인구 소국. 그런데 이제 한국에다 푸는 데는 다른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잘 아시다시피 우선 최근에 그 북러가 가까워지면서 북한의 러시아 파병이 일어나고 결국은 중국이 북한과 러시아를 잘 제어하지 못한다. 예. 꼭 뭐 제어한다는 게 어떤 특별하게 뭐 자신들이 편한 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통제가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에 대한 영향력도 떨어지는 거예요. 예. 북러에 대한 영향력을 근거로
한국에 대해서도 그런 걸 행사를 해야 되는데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결국은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보면 한미 동맹 강화, 한미일 삼각 협력 강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렇다면은 그거는 중국한테 유리할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 가운데 중국은 늘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한미일 중에서는 한국의 고리가 제일 약하다. 중국과의 여러 가지 관계도 있고 그래서 이런 김에 이제 한국을 좀 메시지를 보내야겠다. 우리가 한국과 관계 개선을 하고 방향성을 잘 잡겠다라는 뭐 이제 이런 메시지를 하나 보내는 거고 또 하나는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이 반간첩법 이런 게 우리 교민이 하나 다 걸렸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벌써 이제 국민 감정들이 안 좋아지는 거죠. 그 교민을 구속한 이유가 좀 이제 예상 외예요. 중국의 기술을 한국으로 빼돌렸다. 이거는 사실 반도체 기술은 한국 기술을 가져가려고 한국 사람들을 스카우트하고 그런 게 많았는데 그러면 이제 좀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런 가운데 벌어진 거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큰 틀에서 보면 외교적인 포석이 있다. 내년 11월 에이펙 때 시진핑 주석이 방한을 할 수도 있는데 뭔가 좀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미 대선하고도 좀 관계가 있을까요? 당연히 그렇죠. 이제 미 대선이 벌어지고 나면 아시다시피 이제 누가 대통령이 다 되더라도 중국에 대한 압박이 강화될 거고 그중에 특히 기술 분야에 관해서는 한국과의 동조 이거를 미국이 원할 거고요. 또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물론 이제 총리가 그 중의원 해산하고 나서 실패했기 때문에 누가 되느냐 이시바 총리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어쨌든 끝나고 나면 미일도 만나서 그림을 그릴 거고 그거는 99.9% 대중 견제의 폭이 강해진단 말이죠. 그렇다면 한국이 그쪽으로 좀 안 갔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를 이런 우회적으로 보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에 짧게 여쭤볼게요. 그런데 이번 무비자 정책에 미국과 일본은 포함되지 않았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네, 이거는 이제 그 미일이 사실은 관광객도 오려면 훨씬 많이 오고 그런데 그 안 한 이유는 한국이 우선 그 한미일에 끼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먼저 한다면 미일 같은 경우는 나중에 해도 되는 거고 선거도 안 끝났고 일본 총리 확정도 아직 안 된 상황이니까 그때까지 좀 기다려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외교 관계라는 게 주고받는 게 굉장히 확실한 관계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중국이 우리한테 비자 면제를 해줬다. 그러면 또 우리도 뭔가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사실 교섭을 한 거죠. 예전부터 중국은 계속 그걸 요구를 해왔고 우리는 출입국 관리국, 법무부, 외교부가 난색을 표명했거든요. 이제 그렇지 않아도 그 전에 불법 체류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상대방이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우리가 꼭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호주의고 만약에 문제가 안 생긴다고 판단이 되고 그런 그룹이 있다면 할 수 있지만 중국이 저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이런 거는 성립할 수 없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필요하면 한중이 교섭을 해야겠죠. 네, 알겠습니다. 국내 여행 업계도 조금 들썩이고 있습니다. 중국 여행 수요 늘고 또 젊은 층 유입 늘 거라는 기대감. 그러면 또 수익 창출이 좀 이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기대감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당연히 그렇죠. 중국이 아마도 표면적으로 가장 큰 기대를 하는 거는 국내 여행 산업 활성화할 겁니다. 특히 시진핑 주석도 항공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활성화를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비행기가 많이 다니려면은 국외에서 또 많이 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워낙 가기가 불편하게 돼 있었잖아요. 기록할 것도 많고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럼 이제 당장 중국에 가면 우리가 쓰는 SNS나 이런 게 터지질 않아요. 포털 사이트가.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좀 막아놓은 걸 개선을 했습니다. 조금.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중국은 아직도 역시 장년층들이 많이 가잖아요. 이제 청년층 수요도 조금 생길 수 있다라고 기대를 하는 것 같고, 그러면 우리 국내 관광업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그런 면에 대해서는 분명히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짧게 여쭤볼게요. 무역 부분에서도 좀 이렇게 소통이 그렇죠. 틀릴까요? 왕래가 많아지면
교역도 늘어나게 돼 있는데요. 지금까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미 중국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분들은 한꺼번에 벗어나기도 어려웠잖아요. 그러니까 관리를 하려고 애를 썼는데 문제의 가장 큰 핵심은 신규 투자자들이 중국을 안 가려고 그랬던 거예요. 너무 불편하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이런 조치들이 이루어지면 아무래도 과거보다는 한 발 더 가깝게 접근을 하게 되니까 그러다 보면 비즈니스 할 수 있는 아이템도 생기게 되고 교류가 조금 더 활성화돼서 그런 것들이 무역이라든가 경제 교류로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민간 교류, 경제 교류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정치 교류, 한중 간의 관계 개선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네, 지금 전반적으로 한중 간의 관계 개선 분위기는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2022년 발리 윤석열 대통령 시진핑 회담에서도 잘해보자 그랬고 그러다가 작년 1년에 어려움을 겪었다가 올해 5월 26일 날 한일중 3국 정상회의에 리창 총리가 왔었고요. 그거를 협의하기 위해서 우리 조태열 장관이 단독 방문을 해서 중국 외교부 장관과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떤 그 한중 관계 안정적 관리라는 차원에서 분명히 물꼬를 텄는데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한중 관계의 가장 큰 문제는 북핵 문제. 그로 인한 중국이 우려하는 한미동맹 강화, 한미일 삼각공조 강화 이런 쪽으로 자꾸 몰고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큰 틀은 어떻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한국이 중국과 북한 문제도 얘기하고 북핵 문제도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면서 어떤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노력 이게 지금 한국 정부와 중국 정부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일이다. 그렇게 된다면 한중 관계 개선의 어떤 방향 이거는 충분히 길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국 비자 면제 문제와 관련해서 강준영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오종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충북 보은군 속리산 입구에 있는 말티제를 하늘에서 내려다본 장면입니다. 지난 주말 완연한 가을 날씨를 보였는데요. 단풍도 절정을 맞았습니다. 사진 기자들이 드론을 띄워서 하늘에서 그 풍경을 내려다봤습니다. 해발 430m에 위치한 말티제는 구불구불한 고갯길이 특징입니다. 단풍이 절정에 이르자 말티제를 찾는 차량들이 줄을 이었는데요. 정상 부근에 있는 전망대에는 속리산 단풍을 보려는 인파로 북적였습니다. 전북 무주 덕유산 자락에도 고갯길을 따라 노랗고 빨간 단풍이 곱게 물들었습니다. 네, 하늘에서 보니 단풍이 절정을 이룬 것 같은데요. 예년보다 조금 늦은 감이 없지는 하지만 전국의 가을 명소들도 뒤늦게 절정을 맞았다고요. 네, 강원도 원주의 명물 반개리 은행나무도 찾아가 봤는데요. 예년보다 조금 늦었지만 황금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35m에 이르는 은행나무가 물들어가며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주말을 맞아서 은행나무를 보려는 사람들로 하루 종일 붐볐는데요. 이번 주에 날씨가 추워지면 곧 황금색 잎이 비처럼 떨어지는 장관을 연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가을이 정점을 지나면서 이번 주에 기온이 급격히 떨어진다고 하는데요. 건강 관리 잘 하셔야 할 것 같네요.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오늘 중부와 호남, 제주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대부분 5mm 안팎으로 많지는 않겠고요. 오전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오늘 비가 그치고 나면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날씨가 급변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보다 10도가량 큰 폭으로 떨어지겠고요. 이후 목요일 절기 입동에는 아침 기온이 2도까지 떨어지겠고 일부 지역에서는 첫 한파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충청 이남으로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한낮에는 어제보다 기온이 1도에서 6도 정도 낮겠습니다. 서울과 춘천이 17도, 대전 19도, 부산 23도 예상됩니다. 내일은 동해안에 비가 내리겠고 기온이 낮은 산지에는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이나엘입니다.
이상으로 월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